네. 계속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판의 독립을 볼까요? 네 번째로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은 뭐냐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03 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 재판은 법관의 뭐예요? 직무상 독립인 거죠, 여러분. 네. 당연히 법관의 직무가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독립은 그렇고요. 따라서 이 법관은 직무를 어떻게 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가 바로, 재판의 독립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사법권의 독립은 뭐예요? 법원의 독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법관의 독립이 있죠.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법관의 신분 보장, 그 다음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인 이 재판의 독립으로 전체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져 있고, 이 사법권의 독립이 100%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아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뭐예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받을 건 견제당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은 법률로서 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최소한의 견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법권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판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법, 법률, 양심의 기소. 법관은 뭐예요? 다른 어떤 특정 외부 세력의 입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자신의 양심의 기속이 되는 게 바로 법관인데, 그러면 이 헌법, 법률, 양심의 기속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헌법은 최고 규범이죠. 그렇죠?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서 사법권을 구속하고 있죠, 여러분. 사법권을 구속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법관을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구속을 받아요? 당연히 헌법에 구속을 받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법관은 뭐예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서 본인이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사법권을 구속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법관을 재판을 함에 있어서 헌법에 당연히 구속이 되겠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재판 소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면 뭐 있어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재판에 뭐예요? 재판을 제외하고, 그렇죠. 재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따라서, 당연히 이 사법권의 행사인 이 재판도 사법권 행사로 국가 권력으로 볼 수 있고, 즉, 공권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뭐라고 하냐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중에 뭘 뺀다고 그러냐면, 재판을 빼고 있어요. 즉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 소원을 우리나라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재판 소원은 안 돼요. 우리가 헌법 소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거는 다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뭐만 빠지냐면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판 소원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재판 소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관의 법률 구성은 당연히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어떤 통치 원리죠. 네, 지배 원리죠. 그렇죠? 법관의 법률이 구속된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그렇죠? 국가기관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겠죠, 여러분. 법률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여러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 법관의 이 법률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즉 법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 구속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 그다음에 권력 분립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권력 분립. 법관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 법률에 따라서 네가 하는 거지만 네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다. 자, 이러한 권력 분립, 네, 이러한 권력 분립의 요청으로, 네, 특히 이 법률 구속, 법관의 법률 구속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에 대한 요청이다. 그리고 특히 이 법률 구속이라는 것은 자, 합법적인 법률의 구속을 의미한다. 그렇죠, 여러분. 네, 비합헌, 이게, 합헌이 아닌 위헌적인 법률이 아니고요. 네, 법관이 법률에 구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 합헌적인 법률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법관은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야 되고, 적용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야 한다고 헌법 제107조 제1항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법관이 따라야 될 이 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인 법률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고 당연히 조금이라도 위헌에 어떤 의구심이 있다, 위헌 같다라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법 법률 양심의 기속이다 했을 때는, 자, 이 법률, 특히 이 법률의 기속은 당연히 합법적인 법률, 네, 합법적인 법률만을 이제 얘기를 하고, 다 위헌적인 법률, 즉,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요거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법관이 법률에 구속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요청이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민주주의가 뭐예요? 네, 국민을 위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원리. 그렇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 이런 법률을 구속된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요청인 거죠, 여러분.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인 국민을 위한에서 위배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관이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민주주의 요청이 될 수 있고, 법치주의. 너도 법관이 재판을 하는 것도 사법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권은 공권력이고 공권력이 행사를 할 거면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죠?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해라. 그렇죠? 법률에 따라서 해라. 이게 법치주의죠. 당연히 법치주의의 요청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해라. 이거는 뭐예요? 권력 분립의 요청이기도 하죠. 그 법률을 누가 정해요? 국회가 정하기 때문에, 자, 의회가 정하기 때문에 이 법관의 법률 구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의 요청이다. 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 안 가시는 거 없을 거예요.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질문 주세요. 자, 법률에 의한 재판, 네, 법규명령에 의한 재판을 포함한다. 자, 이어서 법률을 말한다 해서 딱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법규명령에 의한 재판도 다 포함해서, 자, 따라서 법관은 뭐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법원 기치,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치, 뭐 조례 등에 뭐가 돼요? 구속이 된다. 자, 법률에 의한 재판은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률은 예시적인 거고, 네, 자, 법규명령도 재판에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법관이 조례까지 봤어요. 뭐 규칙까지 보고 조례까지 봤는데 적용해야 될 법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안 해야 될까요? 못 할까요? 아니, 그 사건에 맞는 네, 법률을 찾지 못했어요. 법규명령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지 때려야 될까요? 기부업 해야 될까요? 나 못해. 이럴까요? 제일 마지막에 뭐에 따라요? 조리에 따르죠, 조리. 네, 조리. 조리가 뭐죠, 여러분? 네, 자연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이치. 네, 조리. 네, 마지막에 조리에 따르죠, 조리. 네. 정 뭐예요? 뭐 다 봐도 없다. 그럼 마지막에 법관은 당연히 조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재판 포기라는 게 없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소신, 그렇죠? 양심은 법적 소신을 말하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은, 자, 재판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라든지 지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근거해서, 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네, 재판을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권력이라든지, 뭐, 언론뿐만 아니고, 뭐, 사건의 당사자라든지, 뭐, 이해관계자들한테도 뭐예요? 벗어나야겠죠, 여러분. 자, 모든 뭐예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뭐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소수 1인이라든지 그런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뭐 정치 권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한참 말 많은 언론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 당사자, 사건 당사자가 뭐 자기 아빠가 대통령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해관계, 네, 여기에 인해서 내 이해가 달라져요. 내 이익이 달라져요. 자, 이런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뭐 민법에서 말하는 뭐 재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인 거죠, 여러분. 재척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재척은 뭐죠? 재척은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재척은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법률상 규정에 되어 있는 이게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걸리면 무조건 재척을 당해요. 네, 법원 재판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기 뭐 그 원고 피고 중에 한 명이 뭐 자기 배우자라든가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척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재척 사유 법률에 딱 규정이 있어요. 재척 사유. 네. 자,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빠져야 된다. 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기피는 뭐죠? 기피? 기피. 기피는 뭐고 회피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지금 한참 인터넷 뒤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기피. 기피는 뭐냐면 누가 해요, 기피를? 당사자가 하죠, 당사자. 기피. 그쵸. 원고나 피고가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피를 하는 거죠. 어, 잠시만요, 여러분. 네, 잠시만요. 제가 끌게요. 제가 이걸 안 껐네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카톡을 끈다는 거 제가 깜빡 잊고 안 껐는데 잠시만 제가 카톡을 좀 끌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네. 자, 기피라는 건 그런 거죠. 자, 어, 당사자죠. 당사자 원고나 피고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제 재판관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 학교 때 다닐 때 나랑 싸웠던 애인데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쟤는 공정하게 나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기피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피. 네. 회피는 대신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봤더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사람 나를 엄청 도와줬던 사람인데 사건 당사자가 나를 엄청 도와줬던 사람이네. 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의 첫사랑이었는데 이런 거죠. 나는 쟤한테 공정하게 난 재판할 수 없어갖고 재판관 스스로가 회피를 하는 거죠. 여러분. 회피. 네, 회피. 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런 기피나 회피이고 재척은 당연히 법률상의 당연사유입니다. 당연사유. 당연히 제껴지는 겁니다. 네. 자기가 뭐 아무리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도 바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척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국회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국회는 국정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국정감사의 목적이 재판을 관여할 목적, 재판에 내가 이걸 관여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는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법관은 법원 저주로부터의 내부적 독립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뭐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시키는 대로 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독립에 당연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겠죠. 따라서 이 법관은 법원 내부 조직으로부터의 어떤 독립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든지 각급 법원장들이 사법행정적 지휘 감독권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네, 사법행정사무 이런 것들은 이제 대법원장이라든지 각급 법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거기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법행정이라는 어떤 지위나 이 감독권을 가지고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판사 임명이라든지 보직, 대법관 임명, 제청인 거죠. 네,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다. 그래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으로부터의 어떤 재판의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대법원장이 기분 나쁘면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대법원장의 어떤 인사권으로부터의 어떤 재판의 독립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거죠. 이 부분인 거죠. 요 부분. 예, 요 부분. 이 부분 뭐냐면 상급 재판의 기속력. 네,
일단 읽어볼게요. 상급식 재판의 어떤 기속력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신급제도, 즉 분쟁 해결이라든지 어떤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결하다. 자, 이 하급심 재판이 그 동일한 그런 사건의 어떤 상급심 재판에 기속이 되는 것은 그러면은 하급심 재판의 어떤 재판관이 상급심 재판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의 어떤 상급심 재판의 어떤 재판관에게 기속당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뭔데 뭐 관여를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방법원 판사가 당연히 고등법원의 대법원 판사가 내렸던 거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럼 그게 뭐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이거는 어떤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게 아니고 이는 신급제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삼심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삼심을 두고 있는데 이 신급제도 중에 하나지. 따라서 이건 신급제도, 즉 분쟁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큰 틀의 어떤 법적인 그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로서 존재하는 어떠한 신급제도지. 자, 이 신급제도, 즉 이 신급제도가 재판의 독립, 즉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상급 재판의 이 기속력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제 신급제도다. 신급제도로서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건데 어떤 분쟁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 터치하지 마 이러면 분쟁이 해결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쟁의 해결을 하든지 어떤 전체적인 법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급제도는 불가피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그렇게 상급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판단은 당해 사건, 그렇죠? 동일한 사건, 그 당해 사건에 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음. 우리는 3심 제도니까 신급제도를 우리 두고 있죠. 3심으로. 지방, 고등, 대법원으로. 자, 그래서 기판력과 기속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속력은 뭐냐면 법원이 한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의 원칙. 그래서 상급식 재판이 한번 이렇게 딱 내렸어요. 그럼 당연히 하급식 재판은 당연히 당해 사건, 그 같은 사건에 의해서는 당연히 기속이 당하는 거죠. 상급 재판, 상급식 재판, 상급식 법원에 어떤 기속이 된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상급식 법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딱 판결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속은 만약 대법원에서 했으면 고등법원 뭐예요? 지방법원을 미치고 고등법원에서 했으면 당연히 지방법원을 미치겠죠. 기속을 하는 거죠. 자, 이 기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의 원칙, 즉 상급심 법원에서 내린 재판을 당연히 당해 사건은 그 동일한 사건에 의해서 어떤 하급심 재판을 기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기속력이고 이와 유사한 용어인 기판력 그렇죠? 글자 하나만 틀리죠. 판속이니까 이 기판력은 뭐냐면 한 번 확정된 판결 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항소를 하고 상고를 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확정 판결인 거죠. 완전히 이제 땅땅땅 두드려서 더 이상 뭐 항소도 없고 상고도 없고 또는 대법원 가서 완전히 3심에서 딱 끝나는 그런 확정 판결. 그런 확정 판결 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 바로 뭐냐면 기판력인 겁니다. 여러분. 기판력. 그래서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으로는 다시 판결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판결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뭐냐면 기판력이고요. 기속력은 법원이 한번 내린 결정은 스스로 취소 및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나라 신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심 법원의 어떤 재판의 결과가 당연히 똑같은 그 당해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당해 사건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동일한 당해 사건. 네. 당해 사건이 아니면 기속력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기판력과 기속력의 어떤 용어의 개념이다. 네, 중요하죠, 기판력, 기속력.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볼까요? 네.
자, 법원의 조직과 구성. 자, 법원은 일반 법원과 여기 보시면 군사법원으로 나누고, 자, 그리고 자, 일반 법원은 자, 대법원, 그다음에 각급 법원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면 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102조 제3항은 뭐라고 있냐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그렇죠. 법원의 조직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되게 많네요. 왜 이렇게 저를 찾아대는지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자, 이게 뭐죠, 또, 여러분? 자,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자, 이게 최소한의 그거죠, 여러분. 견제죠, 견제. 아까 이제 말한 거. 법원의 독립에 있어서의 어떤 최소한의 이건 견제죠, 견제. 이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이게 법원의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어떤 침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어떤 권력 분립에 있어서의 견제다. 그런 거죠. 상호 견제인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102조 제3항에서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법원은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에서 자, 대법원과 자,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자, 102조 제3항에서는 법원의 조직은 뭘로 정한다? 자,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법권 그런 거죠. 이 법원도 사법권이죠. 네. 네, 이 사법권 또한 왜 그러냐면 국민주권 하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국민주권이 뭐냐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국가 권력은 뭐예요? 국민의 위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자, 이 사법권은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즉 헌법 제정권자에 의해서 창설된 권력이 당연히 사법권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 제정권자에 의해서 창설된 국가 권력 중에 하나가 사법권이죠. 다른 두 개는 입법권, 행정권이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권 또한 당연히 국민주권 하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국민주권에. 자, 이 국민주권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자, 법원 조직의 형성을 국회 입법하에 두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최소한의 견제인 거죠, 견제. 네, 견제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상호 견제, 권력 분립의 어떤 상호 견제, 견제지 이거는 침해가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법원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법원 조직법이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따라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서 즉 헌법이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에 훼손을 가하는 게 아니고 먼저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견제에 속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 네. 자, 대법원 첫 번째로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죠. 대법원장도 대법관에 해당하며 그렇죠.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에 한 명이죠. 14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여러분. 네. 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임. 자, 법원조직법 제4조에 나와 있고요.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 네,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회. 그렇죠?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회와 대통령의 관여. 그렇죠? 뭘로 국회가 관여를 해요? 여기 있잖아요. 국회 동의 있죠. 국회 동의가 당연히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이 국회의 동의는 당연히 국회의 관여죠.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체는 당연히 대통령의 관여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회나 대통령의 이 관여는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입법과 행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뭐예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어떤 직접 선거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강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그 사람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건 바로 뭐냐면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어때요?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선출하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뭐가예요? 직접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나 대통령이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서 관여를 하죠. 국회는 동의로서, 대통령은 임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민의 직접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직접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나 대통령에 통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법권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 건너뛰잖아요. 한 다리 건너뛰죠. 그러니까 직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나 대통령을 통해서 얘네들은 어떤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한 달을 건너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국회가 동의를 해서 대법원을 구성한다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법 권력에 대한 어떤 국민의 정당성, 즉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거지. 이게 뭐 국회, 즉 입법이나 대통령, 즉 행정이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정말 끝난 거죠, 여러분. 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연임이 가능하다. 그다음 대법원장은 취임할 수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각급 법원은 뭐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법원, 우리 잘 아는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법원도 들어보셨죠? 그다음 특허법원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행정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회생법원이 있다. 자, 각급 법원에는 우리가 뭐 흔히 고등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 특허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법원, 회생법원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군사법원 볼까요? 이게 특별법원이죠. 자,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은 나눌 수 있는데, 자, 일반법원은 지금까지 봤던 게가 일반법원이고, 자, 군사법원 특별법원이죠. 자, 헌법은 조직 권한, 그죠? 헌법은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하는 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두어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게 하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군사법원은 헌법 제101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니다. 즉, 101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법권은 뭐라고 있어요? 쭉 읽어보세요, 지금. 네. 읽어보셨나요? 네. 따라서 이 군사법원은 헌법 제101조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니다. 자, 101조는 뭐죠? 사법권은 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했을 때 그 법원. 그 법원은 일반 법원을 가리키는 거지, 이 군사법원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뭐예요? 여기 헌법 제110조에 두고 있는 거죠. 군사법원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1조에서 나오는 그 법원 있죠. 단어 법원. 그 법원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군사법원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 되면 헷갈리겠죠. 네. 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튼 특별법원으로서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케 하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 제5조 5장에서 말하는 법관이 아니다. 죄송해요. 이것도 틀렸네요. 재판관. 재판관이죠. 네. 자,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자, 헌법 제5장에서 말하는 그 일반 법관의 어떤 그 법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달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군사법원은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일반 법원과 다르게. 93 헌바 2호 결정을 보면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헌법 제110조 제1항 자,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의미. 자, 결국은 헌법 제101조에서 말하는 그 법원은 일반 법원을 얘기하는 거지. 자, 군사법원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어쨌든 헌법 제110조 제1항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군사법원을 일반 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죠. 그렇죠?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일반 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해서 특별법원으로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자,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 즉 뭐냐면 헌법은 일반 법원과 다르게 군사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는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해서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헌법상 허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밑에가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유에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사법권의 독립, 그렇죠. 여기 보면 사법권의 독립, 그다음에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자, 평등권이라든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 군사법원이 일반 법원과 다르게 니네가 아무리 뭐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또 뭐예요? 재판의 어떤 재판관의 자격이라든지 네가 달리 정할 수 있어도 그래도 니네도 사법권인데 당연히 뭐예요? 음, 사, 네가 사법권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달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법권의 독립이라든지 어떤 헌법의 근본 원리, 뭐 재판 청구권이라든지 독립권이라든지 뭐한지 평등권이라든지 어떤 신체 자유,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그 헌법적 한계 내에서 입법자가 자유로이 일반 법원과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어떤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자 뭐예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헌바 2호 결정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법원의 조직 관할은 군사법원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네, 고등군사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정의 각급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이 있다. 자, 군사법원법 제5조 6조에 있고요. 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관할을 하겠죠, 여러분. 자,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고등군사법원, 그다음 지방 각급 소정의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게 보통군사법원인데 이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당연히 대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 제2항이 자, 그러나 비삼계엄하의 일부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자, 대부분의 종심 재판권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비삼계엄하에서는 자, 일부 군사재판 헌법 제110조 제4항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일부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심 재판권,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종심 재판권, 이 상고심의 그쵸. 이 상고심은 배제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형은 그러지 않는다. 사형은 단심으로 할 수 없어요. 사형은 사법 절차의 원리 볼까요? 신급제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급제도는 5판을 교정함으로써 그렇죠. 하급심이 잘못된 것을 상급심에서 교정을 하는 거겠죠. 재판 청구권,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당연히 뭐죠?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렇죠. 그다음에 신급제도는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의 문제임. 즉 상고심 제도의 중점을 개별적 권리 구제와 법령 해석의 통일 중 어디에 둘 것인지는 그쵸.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 일반 법원, 그다음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법률심. 즉 무슨 말이냐면 고등법원까지가 사실심입니다. 사실심 종결이거든요. 사실심 종결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지방법원 제2심인 고등법원에 가서 어떠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끝납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떠한 팩트에 기반을 해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고등법원에서 끝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그쵸. 법원에서 끝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이러한 사실이 아니고 법률심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지방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의 어떤 그 판사들이 혹시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법률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법률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이 법률만을 검토한 거죠. 이게 뭐 제대로 법률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심인 이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요. 대법원 올라가면 먼저 법률심이라 그래서 대법원을 법률심이라 그러는데 어떤 법률의 적용 여부가 잘 됐느냐, 잘 되지 못했느냐 요것만 따집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것들, 즉 이러한 상고심 제도의 중점 그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 상고심 제도, 이 대법원의 중점은 자, 개별적 권리 구제를 두느냐, 아니면 이 대법원의 어떤 이 상고심 제도를 뭐 법령 해석의 통일성, 자,
대법원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 해석의 통일성에 두고 있는 거죠. 이 통일성에 둘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권리 구제에 둘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정할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입법자, 즉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급제도는 그런 사법자원의 합리적 배분의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여러분. 이 신급제도를 사법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법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음. 자, 따라서 3심제로 하면서 대법원의 접근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2심제로 하거나 자, 대법원 단심을 하는 건 모두 가능하다. 자, 그런 거죠. 입법자는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급제도는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법자가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뭐 대법원을 3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법원 단심을 할 것이냐 대법원을 뭐 2심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그쵸? 어떤 것은 2심제만 두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2심제만 두는 거. 어떤은 단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음. 하지만 현행 뭐 신급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자 3심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 우리나라도 2심제 단심 있어요. 예에 따라서 뭐 대통령 선거 뭐 그런 거죠. 당선 소송 있죠. 선거 소송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네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때리죠. 특허에 관련해서는 다 2심으로 때리죠. 자,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에서 1심, 그다음에 고등법원을 가지 않고 대법원 2심 해서 끝나죠. 자,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예의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3심제 하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 3심제 하에죠. 우리나라 3심제죠. 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 불속행 속행제도, 그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상고 제한이 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우리나라에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리불속행 제도와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상고 제한이 있다. 이것은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개 걸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심리불속행 제도는 민사가사 행정소송의 상고에 대하여 즉 대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지방법정 고등법원이 끝났는데 자, 중대한 법령 위반과 부당한 법률 해석 및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고등법원에서 뭐 중대한 법령 위반이라든지 뭐 부당한 법률 해석을 했다든지 또는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심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의 어떤 심리, 그렇죠? 민사, 가사, 행정이에요, 여러분. 네, 민사, 가사, 행정이죠. 자, 이 세 가지 소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자,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민사라든지 가사 또는 이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상고, 즉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자,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든가 부당한 법률 해석이 있었다든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으면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지혜하고는 더 이상 뭐예요? 대법원으로 그 사건을 가져갈 수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리 불속행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형사는 그렇지 않죠. 네, 형사는 자, 민사, 가사, 행정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결정에서 자, 귀각하는 제도다. 그렇죠. 자, 이 심리 불색형 제도는 개별 사건에 있어서 권리 구제보다는 법력 해석의 통일을 그 위에 둔 규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입법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입법자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되게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심리 불색형 제도는 합헌이다. 네, 이런 거죠. 자,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의 상고 제한도 합헌이라 결정하였다.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고 끝내라. 네, 이런 거죠. 고등법원에서 끝내라. 2심에서 끝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재판의 공개 다 왔네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재판의 공개 보시면 자, 원칙적 공개. 재판의 권세자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주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20조 사망 후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또 보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27판은 재판 청구권인데 이 재판 청구권 제3항에 보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의 대상은 결국 뭐냐면 심리와 판결이죠. 그렇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여야 한다니까 헌법 제109조가
그쵸? 그래서 재판의 공개 대상은 심리와 판결이다. 자, 여기서 심리란 민사재판의 경우 구술변론인 거죠. 그쵸? 심리라는 그렇죠. 구술을 계속해서 변론하는 거고, 자, 형사재판에 가는 경우는 공판 절차겠죠. 공판 절차. 네, 공판 절차. 네, 공판 절차를 우리 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공판 절차나 구술변론이나 뭐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뭐예요? 뭐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죠.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고, 네, 변호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민사로서는 구술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그걸 뭐죠? 공판 절차라고 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재판을 위한 합의라든지, 재판을 위한 합의, 또는 뭐 공판 준비라든지, 그리고 판결이 아닌 어떤 결정, 그렇죠? 어떤 판결이 아닌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 명령의 어떤 이러한 재판은 공개 대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왜냐면 헌법 제109조가 말하고 있는 공개 대상은 심리와 판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위한 어떤 합의라든지 공판 준비라든지 또는 판결이 아닌 어떤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재판은 공개 대상이 아니겠죠. 왜냐면 당연히 심리와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비송사건도 재판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비송사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소송이 아닌 사건을 우리 비송사건이라 그러는 거죠. 뭐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등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소송이 아닌 사건은 우리 비송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비송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뭐예요? 네, 진행이 되죠, 여러분. 자, 이러한 비송사건도 당연히 재판 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죠. 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자, 비송사건의 신문을 비공개이며 그렇죠. 자, 비송사건의 신문도 비공개다. 자, 비송사건 절차법 제13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서 심리도 비공개이다. 자, 소년법 제24조. 자, 소년보호 사건에는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 많겠죠. 그죠? 요즘 한참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소년들 되게 나이 어린 뭐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사건의 심리는 공개로 하게 되면은 그 당사자가 막 이제 뭐 언론들도 나오고 그럼 알려지면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소년 보호 사건의 어떤 이 심리도 자, 비공개로 소년법 제24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예외적 비공개가 있는데 자,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자,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뭘요? 심리. 자,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자, 이런 비동사건의 어떤 신문이라든지 어떤 소년보호 사건의 이런 심리는 자, 비공개로 딱 법률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네, 법률 정해놓고 있는데 자, 이 외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전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요? 심리만 비공개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헌법 제109조 단서에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판결은 이런 비공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지 안전질서 방해하거나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만약에 심리를 비공개로 결정을 했으면 이 심리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혀서 나중에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법원정지법 제5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요.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